밤에 장막이 내린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 위를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JY그룹의 외동딸 강유라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방금 끝난 지루하기 짝이 없는 사교계 모임의 인공적인 웃음과 공허한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웅웅거렸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편안한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 차림이었고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질끈 묶어 올린 상태였다. 세상이 그녀에게 씌우는 재벌가 공주님이라는 허울보다는 지금 이 모습이 훨씬 더 그녀다웠다. 차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유라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 강민준 회장은 일에만 몰두했고 집안의 온기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오늘 같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를 위한 의무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풍경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끼!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유라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반사적으로 향했다. 그녀의 차보다 조금 앞서가던 검은색 대형 세단이 무언가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쿵 하는 끔찍한 충격음과 함께 사람의 형체가 힘없이 공중으로 솟았다가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유라는 숨을 멈췄다. 사고를 낸 세단은 아주 잠깐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맹렬한 속도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명백한 뺑소니였다. 아, 세상... 유라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몸이 굳거나 그저 179에 신고만 하고 자리를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강유라는 달랐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곧바로 차를 갓길에 세우고 비상등을 켰다. 그녀는 재빨리 뒷좌석에서 항상 구비해두던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들었다. 몇 년 전 봉사활동을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전문적인 응급구조교육을 이수했던 것이 지금 이 순간 빛을 발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짧은 순간 유라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냉철해졌다. 주변에 다른 차량은 없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다. 빛이 비춘 곳에는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아스팔트 위로 검붉게 번지고 있었다. 여성의 옷은 찢겨 있었고 의식은 없어 보였다. 유라는 재빨리 여성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여성의 목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다. 살아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라는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신속하게 응급처치 키트를 열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혈이었다. 김 비서님, 저 강유라입니다. 유라는 휴대폰 스피커폰 모드를 켠 채로 아버지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흐트러짐이 없었다. 한 손으로는 거주로 여성의 머리에 난 상처를 압박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전화를 붙들었다. 아가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설명할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JY 의료원 최고의 외상, 외과팀을 응급실로 소집해 주세요. 뺑소니 사고 피해자예요. 상태가 아주 위중해요. 위치는 제가 문자로 바로 보낼게요. 구급차도 불렀지만 병원 쪽 준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요. 유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가진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거침없이 지시를 내린 후 전화를 끊고
다시 눈앞의 환자에게 집중했다. 상처 부위를 계속 압박하며 여성의 상태를 살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여성의 얼굴은 피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아하고 고운 인상이었다. 나이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유라는 계속해서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 조금만 힘내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병원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익숙한 엔진음을 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다가와 그녀의 차 뒤에 멈춰 섰다. 아버지, 강민준 회장의 차였다. 김 비서가 보고를 받고 곧장 회장에게까지 연락을 취한 모양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언제나처럼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 강민준이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딸에 대한 걱정이 역력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야, 괜찮으냐? 이게 무슨... 그의 말은 중간에 끊겼다. 딸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그의 시선이 딸이 필사적으로 보살피고 있는 피해자에게로 향하는 순간 강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냉철한 카리스마의 소유자. 어떤 상황에서도 포커페이스를 잃지 않던 JY그룹의 총수.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휴대폰 불빛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조명 아래 피로 얼룩진 여성의 얼굴이 드러났다. 엉망인 모습이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강민준의 심장을 수만 개의 파편으로 조각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수비타타 수지나. 바람 새는 소리 같은 신음이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5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의 곁을 떠났던 아내 이수진. 그의 모든 것이었던 여자.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 죽었다고 믿었던, 아니 죽었다고 확인까지 했던 아내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강민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유라는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저렇게 동요하는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보았다. 아바. 유라의 목소리는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강민준은 쓰러진 여성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리다가 차마 여성의 얼굴에 닿지는 못하고 멈칫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번졌다. 수진아, 이수진, 정말 당신이야. 그의 목소리는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다. 5년간 억지로 봉인해 두었던 슬픔과 그리움, 고통과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인. 강민준은 그저 한 여자의 이름만을 부르며 아이처럼 통곡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때마침 도착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와 뒤섞여 밤의 도로 위로 처연하게 울려 퍼졌다. 유라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생전 처음 보는 아버지의 무너진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JY, 의료원 VVIP, 병동의 복도는 차가운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술실 앞을 밝히는 붉은 등만이 강민준의 타들어가는 속을 대변하듯 깜빡였다. 1시간 전 그는 울부짖는 짐승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시 대한민국 재계의 거인 JY그룹의 총수 강민준으로 돌아와 있었다. 슬픔과 혼란은 강철 같은 의지 아래 깊숙이 묻어두었다. 그의 옆에는 딸 유라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그 작은 온기가 지금 그에게는 세상 전부와도 같았다. 김 비서실장이 숨 가쁘게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었습니다.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과장들이 직접 집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경찰 쪽에는 저희 보안팀이 먼저 도착해서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언론에는 일절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의 모든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중입니다. 비뱅소니 차량은 아직입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강민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톱니바퀴가 미친 듯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 여자, 수진과 똑같이 생긴 그 여자. 만약 정말 수진이라면 5년 전 그날의 사고는 무엇이었나? 만약 그녀가 수진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왜 하필 지금 그의 딸 앞에서 저런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인가?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 냄새는 5년 전 그날의 기억을 지독하게도 불러왔다. 아, 그날도 이렇게 병원 복도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최고급 시설을 갖춘 VVIP 병동이 아니었다. 도시 외곽의 낡고 음산한 응급실이었다. 강원도에서 긴급 이사회 중이던 그는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는 비서의 전화를 받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빗길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아내의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은 끝나 있었다. 응급실 침대 위에 하얀 천으로 덮인 형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훼손된 모습이었지만 그녀가 끼고 있던 결혼 반지와 입고 있던 옷이 아내의 것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우주가 빛을 잃고 암흑으로 가라앉았다. 경찰은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음주운전을 한 트럭 운전사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료해서 의심할 여지조차 없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녀를 가족 납골당에 묻었다. 5살 배기, 유라와 3살 배기 진우를 끌어안고 그는 다짐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지지 않겠다고. 아리래. 회장님. 생각에 잠겨있던 강민준은 김 비서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꺼져 있었다. 잠시 후 수술복 차림의 주치의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강민준과 유라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술은 어떻게 됐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가장 컸고 내부 장기에도 출혈이 있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뇌에 가해진 충격 때문에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깨어난다고 해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민준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했다.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환자분의 소지품에서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한서연, 나이는 36, 주소는 서울 변두리의 한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서연, 강민준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완전히 낯선 이름이었다. 그의 아내 이수진과 동갑이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접점도 없는 이름. 그녀에 대해 알아봐. 강민준이 김 비서를 돌아보며 명령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적, 가족, 친구, 직장, 통장 거래 내역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그리고 오늘 사고, 단순 뺑소니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살인 미수로 보고 접근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우를 찾아내. 이건 명령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강민준의 의지를 읽고 지체 없이 움직였다. 유라는 아버지와 주치의 비서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혼란에 빠졌다. 한서연 아버지는 왜 저 여자를 보고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을까? 그리고 저 살벌한 명령은 또 무엇인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유라의 머릿속에 수많은 물음표가 떠올랐지만 지금은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강민주는 병원을 떠나 집으로 향했다. 유라는 병원에 남아 한서연의 곁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아버지가 저토록 흔들리는 이유를, 저 여자의 정체를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연로한 집사가 그를 맞았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진우 도련님께서 밤새 악몽을 꾸셨는지 회장님을 찾으셨습니다. 강민주는 피곤한 기색도 잊은 채 곧장 아들 진우의 방으로 향했다. 8살배기 진우는 5년 전의 충격으로 말을 더듬는 증세가 생겼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방 안에는 작은 수면등만이 켜져 있었다. 진우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잠결에도 불안한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강민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걸터앉아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진우가 부스스 눈을 떴다. 아, 아빠. 쉬, 아빠 여기 있다. 아들. 진우는 아버지를 보자 안심한 듯 품에 파고들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오늘 밤 꿈에 엄마가 나왔어요. 강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멀리서 나를 보고 울고 있었어요. 나한테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대요. 아빠, 나 엄마 보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그리움이 강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차마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수 없었다.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이 여린 아이에게 어떻게 전한단 말인가. 그는 그저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다. 괜찮아, 아들,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아들을 다시 재운 후 강민주는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서재 한가운데 놓인 아내 이수진의 사진 앞에 섰다.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속의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들어올려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쓸었다. 수진아, 만약 정말 당신이라면 지난 5년간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니라면 저 여자는 대체 누구지? 신이 나게 왜 이런 잔인한 장난을 치는 걸까? 그의 눈에는 다시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5년간 묵혀두었던 의심, 그리고 진실을 파헤치고야 말겠다는 무서운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재 안에서 강민주는 아내의 사진을 든 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피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든 무엇이든 그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망령이 그의 현재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태아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융단처럼 펼쳐진 그곳에서 박진태 회장은 불쾌한 표정으로 시가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림자처럼 충직한 신복. 최상무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사무실의 값비싼 가구와 예술품들이 주인의 심기를 반영하듯 차갑게 빛났다. 실패했다고 박진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딸, 강유라가 현장에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최상무의 목소리에는 변명의 기색이 없었다. 오직 사실, 보고의 건조함만이 묻어났다. 변수 변명 따위 듣자고 널 부른 게 아니야. 박진태는 육중한 크리스털 잿더리에 시가를 비벼 껐다.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떻게 됐나? JY 의료원 VVIP 병실에 있습니다. 강민준이 직접 챙기고 있는 듯합니다. 병원 전체에 철통 같은 무안이 깔렸습니다. 박진태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5년 전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태아그룹의 치명적인 비밀 신제품 반도체의 결함을 은폐하기 위해 벌인 테스트 결과 조작을 눈치챘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당시 기자 출신이었던 그녀는 평범한 주부로 살면서도 날카로운 감을 잃지 않았고 우연한 기회에 내부 고발자와 접촉했던 것이다. 그는 사고로 위장해 그녀와 그녀가 가진 증거를 모두 없애버렸다. 강민준마저도 완벽하게 속아 넘어갈 만큼 깨끗한 철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죽은 이수진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나타났다. 그것도 강민준의 눈앞에. 그 여자의 신원은 확인했나? 네, 이름은 한서연. 지난 5년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가족도 가까운 친구도 거의 없는 고아 출신입니다. 이수진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계가 없는데 얼굴이 똑같다고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나? 박진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탐욕과 불안으로 번뜩였다. 설령 단순한 닮은 꼴이라 해도 강민준이 저렇게 나온다는 건 위험 신호야. 그놈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미친가에 같은 놈이다. 5년 전 이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져. 그는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결단력으로 굳어 있었다. 어떤 우연이든 어떤 가능성이든 싹을 잘라야 한다. 최상무, 다시 기회를 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원에 잠입해. 그리고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조용히 처리해. 이번에는 어떤 흔적도 어떤 변수도 남겨서는 안 돼. 강민준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자연스러운 사고처럼 보여야 할 거야. 심장마비든 의료사고든 방법은 자네가 알아서 찾아. 이건 내 미래가 걸린 일이야. 알겠나? 네, 회장님.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최상무는 기계처럼 대답하고는 소리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박진태는 다시 창밖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강민준, 내 놈이 아무리 대단해도 죽은 아내가 살아 돌아오는 기적 따윈 없어. 그저 성가신 해프닝일 뿐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같은 시각 박진태의 살기가 향하고 있는 JY 의료원 VVIP 병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고요함 속에서 한서연은 아주 서서히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온몸을 짓누르는 둔탁한 통증이었다.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그녀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에 들어온 것은 온통 새하얀 세상이었다. 하얀 천장, 하얀 벽, 하얀 시트.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 시야 한 구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형체가 들어왔다. 그는 값비싼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과 깊은 눈매는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을 풍겼다. 남자는 그녀가 깨어난 것을 알아채고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읽어낼 수가 없었다. 간절한 희망, 사무치는 고통, 날카로운 의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낯선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시선이 아니었다. 그녀는 본능적인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 목에서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갈라진 소리만 새어나왔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남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즉시 호출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의사는 그녀의 눈에 불빛을 비춰보고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하야해서 자신의 이름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오게 됐는지 기억나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무서웠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끔찍하게 무서웠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강민준을 돌아보았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회장님,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역행성 기억 상실입니다. 자신의 신원은 물론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강민준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가고 방 안에는 다시 그와 그녀 단둘만 남았다.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압도적인 존재감의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걸까? 강민준은 의자에 다시 앉으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겁먹지 말아요. 나는 당신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요. 네. 당신이 사고를 당하는 걸 제 딸이 목격했고 제가 당신을 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치료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 생판 모르는 남자가 내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걸까? 그의 눈빛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이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다. 그녀는 한서연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들었지만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다. 강민준이라는 남자는 매일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멀찍이 앉아 그녀를 지켜보거나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의 딸이라는 강유라는 좀 더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지만 그녀 역시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있는 듯한 눈치였다. 어느 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병실에 혼자 남았을 때 한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힘겹게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피멍과 상처가 가시지 않은 낯선 얼굴. 저 사람이 정말 나일까?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었다.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마치 가면을 만지는 것 같았다. 기억을 되찾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머릿속은 더욱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과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의 뒤에는 칠흑 같은 공허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남자의 보호 아래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잃어버린 채 미지의 현재에 갇혀버렸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박진태가 보낸 또 다른 그림자가 그녀의 숨통을 끊기 위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서연의 외상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한 거대한 공백은 여전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녀는 거울 속 낯선 자신과 마주해야 했다. 의사는 기억을 되찾으려 너무 애쓰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과거가 없는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뿌리 없이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와 같았다. 불안하고 위태로웠다. 강민주는 거의 매일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병실 안에서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보거나 어려운 경제 서적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지만 처음에 날카로운 경계심은 조금씩 무뎌지고 있었다. 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녀의 곁을 지켰고 그녀는 그 침묵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강유라는 그보다 더 자주 병실을 드나들었다. 그녀는 최신 소설책이나 잡지를 가져다 주었고 시시콜콜한 연예계 소식이나 패션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연의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다. 서연은 총명하고 다정한 율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는 유라의 눈빛 속에서 언니나 친구를 대하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 더 깊고 애틋한 감정을 느끼곤 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서연 씨, 괜찮다면 제 아들을 잠시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아들, 그에게 아들이 있었구나. 아들이요. 네, 이름은 진우. 8살입니다. 당신을 많이 보고 싶어 해서요. 그의 말에는 설명하기 힘든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어쩌면 아이의 순수함이 이 답답한 병실의 공기를 조금이나마 환기시켜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오후, 강민주는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병실로 들어섰다. 아이는 하얀 피부에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천사처럼 예쁜 아이였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그늘져 있었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듯 아빠의 등 뒤로 자꾸만 몸을 숨겼다. 진우야, 인사드려. 아빠가 말했던 분이야. 진우는 고개를 살짝 내밀어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 안녕하세요. 그 순간 서연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그 아이를 보자마자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가슴이 벅차오르고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일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 진우. 만나서 반가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이 닿는 순간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았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애틋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진우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왔다. 아이는 처음에 경계심을 풀고 서연을 아주 잘 따랐다.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함께 그림책을 보기도 했다. 서연은 진우와 함께 있을 때면 기억상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는 그녀의 텅 빈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강민준과 유라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진우는 5년 전 엄마를 잃은 후 좀처럼 웃음을 보이지 않던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서연의 앞에서는 무장해제된 채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들었다. 유라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저것은 기억이나 이성을 뛰어넘는 모자간의 본능적인 이끌림이었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강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눈에 새겼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꽃이 점점 더 크게 타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의사의 허락을 받아 병원 내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산책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휠체어에 앉아 햇살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한결 기분이 나아졌다. 그날도 진우가 함께였다. 진우는 정원 한쪽에서 새로 산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며 무언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멜로디였다. 아이들이 흔히 부르는 동요 같았다. 서연은 무심코 그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다. 따라라라, 딴, 따라라라. 익숙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멜로디가 뇌리에 와서 박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쨍그랑 세상이 깨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끼익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끌리는 끔찍한 소리. 백미러에 빛인 미친 듯이 자신을 추격해오는 검은색 세단. 운전대를 잡은 남자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그 얼굴, 본 적이 있다. 분명히 아는 얼굴이었다. 거기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귓가를 찢는 듯했다. 비가 내리는 굽이진 도로. 필사적으로 운전대를 꺾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옆에서 들려오는 트럭의 거대한 경적 소리. 학! 서연은 머리를 감싸 쥐며 비명을 질렀다. 세상이 빙빙 돌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깨질 듯한 고통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싫어 저리가 오지 마. 아줌마, 왜 그래요? 진우가 놀라서 달려왔다.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던 강민준과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녀에게 달려왔다. 강민준은 휠체어에서 거의 쓰러지다시피 한 그녀를 부축했다. 서연씨, 정신 차려요. 왜 그래요? 서연은 강민준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며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눈은 극도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차가 쫓아왔어. 무서운 남자.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녀의 말은 두서가 없었다. 하지만 그 단편적인 단어들은 강민준의 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5년 전 경찰이 종결했던 단순 빗길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추격전이었다. 살인의 의도를 가진 추격. 그리고 무서운 남자, 그 얼굴. 서연은 기억의 파편 속에서 그 얼굴을 본 것이다. 그 남자 얼굴, 기억나요? 강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다. 몰라. 모르겠어. 하지만 아는 사람, 분명히. 서연은 머리를 흔들며 괴로워하다가 결국 의식을 잃고 그의 품에 쓰러졌다. 강민준은 기절한 서연을 안아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지금까지는 희미한 희망과 의심 속에서 길을 더듬어 왔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5년간 이어진 끈질긴 사냥이었다. 그의 아내 이수진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다른 이름으로 숨어 살던 그녀를 찾아내 다시 없애려 한 것이다. 진실의 조각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내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놈들을 찾아내 지옥을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그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분노는 온 세상을 태워버릴 듯했다. 한서연이 정원에서 쓰러진 그날 이후 강민준의 세상은 전쟁터로 변했다. 다만 총성도 포성도 없는 조용한 전쟁이었다. JY그룹 회장실은 더 이상 경영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박진태와 태아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지휘 통제실, 즉 워룸이 되었다.
강민주는 그의 가장 신뢰하는 정예 멤버들을 소집했다.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던 김 비서실장, 전직 검사 출신인 법무팀장, 그리고 전직 국정원 요원들로 구성된 JY그룹의 비밀 정보팀이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다. 강민준이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스크린에는 박진태의 사진과 태아그룹의 조직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박진태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 그 자체를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해체시켜야 한다.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하나씩 아주 고통스럽게 빼앗아 올 것이다. 그의 선전포고와 함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민준의 첫 번째 공격은 태아그룹의 자금주를 향했다. JY그룹의 자금력을 동원한 대대적인 태아그룹 주식 공매도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언론계에 퍼져 있는 강민준의 인맥을 통해 태아그룹의 경영 실태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 기사들이 익명으로 흘러나갔다. 태아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주요 채권 은행들은 대출 연장을 재검토하겠다는 압박을 가해왔다. 박진태는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비명을 질렀지만 그 배후에 강민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증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정보팀은 5년 전 사건의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서연이 기억해낸 추격전을 토대로 당시 이수진의 차량 사고를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정보팀은 당시 현장 사진과 경찰 기록을 샅샅이 뒤져 경찰이 놓쳤던 아주 미세한 흔적 이수진의 차량 뒷범퍼에서 발견된 다른 차량의 페인트 조각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페인트는 당시 최상무가 타고 다니던 차량의 것과 일치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최상무가 현장에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다. 박진태 역시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의 주가가 폭락하고 자금 사정이 악화될수록 그는 더욱더 필사적으로 문제의 근원인 한서연을 제거하려 했다. 최상무는 더욱 교묘하고 대담한 계획들을 실행에 옮겼다. 어느 날 밤 병원의 배관 수리공으로 위장한 한 남자가 서연의 병실이 있는 VVIP 병동에 잠입했다. 그의 목표는 서연이 연결하고 있는 생명유지 장치에 몰래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양쪽에서 나타난 건장한 경호원들에게 소리 없이 제압당했다. 강민준이 병원 전체의 모든 출입 인원을 이미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두 번째 시도가 있었다. 최상무는 서연을 담당하는 신입 간호사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도박빚에 시달리던 간호사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서연의 링거에 치사량의 칼륨을 주입하라고 지시했다. 간호사는 돈에 눈이 멀어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가 주사기를 들고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유라가 있었다. 유라는 밤늦게 서연이 먹고 싶어 하던 과일을 사들고 병문 안을 온 참이었다. 이호 간호사님, 이 시간에 주사는 왜? 유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간호사는 당황하며 둘러댔다. 아, 네, 영양제입니다. 환자분 기력 회복에 좋아서요. 하지만 유라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간호사의 손에 들린 앰플병의 라벨이 평소 보던 것과 미세하게 다른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수간호사에게 연락했고 간호사의 음모는 발각되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유라는 더 이상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전쟁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 그녀는 화려한 사교계를 자신의 전장으로 삼았다. 유라는 박진태에게 이혼당한 전처와 상습적인 도박 문제로 아버지의 골칫덩어리가 된 아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는 자선 경매 파티에서 우연을 가장해 박진태의 아들 박성준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의 도박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박성준 씨도 잘 알 텐데요. 유라가 샴페인 잔을 흔들며 요염하게 웃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박성준이 침을 삼키며 물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좀 듣고 싶어서 한 6년 전쯤 아버님께서 아주 큰 골칫거리를 하나 해결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최상무라는 분과 관련된 일 아는 것 없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사라진 연구원이라든가. 박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유라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듯 눈동자를 굴렸다. 거액의 돈과 아버지에 대한 반감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죠. 양심 선언을 하겠다며 회사를 뒤집어 놓으려던. 이름은 김동철 박사였나. 어느 날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받았다가 얼마 안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들었어요. 최상무가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아버지가 술김에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빙고. 유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녀가 가져온 김동철 박사라는 이름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열쇠였다. 강민준의 정보팀은 즉시 김동철 박사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가 자살로 위장되었으며 그의 가족에게는 거액의 돈이 흘러 들어갔고 그 돈의 출처는 최상무가 관리하던 유령 회사의 계좌라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5년 전 이수진이 접촉했던 내부 고발자가 바로 김동철 박사였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태하의 반도체 결함, 김동철 박사의 내부 고발, 그것을 알아챈 이수진, 그리고 그녀를 제거하려던 최상무의 추격전. 이제 모든 화살표가 단 한 사람, 박진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JY그룹의 워룸. 강민준과 유라는 거대한 증거보드 앞에 서 있었다. 수많은 인물 사진과 자료들이 붉은 실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동기는 명확해졌어. 하지만 이걸 법정에 가져가도 박진태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빠져나갈 거야. 최상무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쓰겠지. 유라가 말했다. 알아. 강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래서 놈을 직접 끌어내야 해. 놈이 직접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그는 증거 보도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사냥감을 궁지에 몰아넣은 사냥꾼의 미소였다. 놈은 지금 코너에 몰렸어. 우리가 살짝만 등을 떠밀어주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갈 거다. 마지막 결전을 위한 덫이 조용히 놓이기 시작했다. 강민준이 준비한 덫은 치밀하고도 잔인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언론계에서 가장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가십 전문 기자에게 정보를 흘렸다. 한서연 기적적으로 기억 되찾아 2번의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준비 중. 이 미끼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단 반나절 만에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암암리에 퍼져나갔다. 예상대로 이 소식은 박진태의 귀에 들어갔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였다. 기자회견. 그것은 공개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성을 잃은 그는 최상무를 호출했다. 그의 눈은 공포와 도끼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기자회견이라고. 그년이 감히 박진태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으르렁거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오늘 밤 끝내야 한다. 오늘 밤 말입니까? 하지만 어떻게? 오늘 저녁 한 아시아 비즈니스 리더스 서밋이 열린다. 재계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지. 강민준도 당연히 참석할 거고, 그놈은 설마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이 가장 위험한 법이지. 박진태의 얼굴에 광기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했다. 그 여자를 그곳으로 끌어내. 그리고 아주 비극적인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해. 마지막 기회야. 최상무, 이번에도 실패하면 너와 나는 끝장이야. 박진태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강민주는 이미 전쟁의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진짜 노리는 장소 역시 한 아시아 비즈니스 리더스 서밋이 열리는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계획을 설명했다. 기억을 되찾지 못한 그녀는 두려워했지만 자신을 쫓는 범인을 잡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강민준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 그녀의 곁에는 유라와 하객으로 위장한 최정계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재계 인사들이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박진태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강민준과 눈이 마주치자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강 회장, 오랜만이구만. 요즘 JY 그룹 주가가 아주 좋아. 축하하네. 박 회장님이야말로 태아그룹의 위기관리 능력이 아주 뛰어나시더군요. 강민준 역시 부드럽게 웃으며 응수했다. 두 사람의 소나귀에 들어간 힘은 서로의 뼈를 으스러뜨릴 듯했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두 사람 사이에서 격렬하게 튀었다. 잠시 후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기조연설이 시작되었다. 연사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강민준이었다. 그는 21세기 기업 윤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연단에 섰다. 박진태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때를 가늠하며 지루하다는 듯 강민준의 연설을 지켜보았다. 강민준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연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몇 분 후 그의 목소리와 분위기가 돌변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교과서적인 이야기 대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때는 용감한 기자였고 후에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였던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강민준의 시선이 박진태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우연히 자신이 속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거대 기업이 자사 제품의 치명적인 결함을 숨기기 위해 테스트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고발하려던 내부 연구원을 살해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단 뒤에 거대한 스크린의 기업 로고 대신 다른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에 그을린 반도체 사진, 태아그룹 대외비라는 직인이 찍힌 내부 보고서, 그리고 김동철 박사의 사진과 그의 가족에게 거액이 송금된 은행 거래 내역까지. 강민준은 아직 태아그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행사장에 모인 모든 이들은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차렸다. 박진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함정이었다. 자신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대한 함정. 볼룸 안이 아수라장이 된 바로 그 순간 최상무가 움직였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었다. 그는 연회장 조명이 잠시 깜빡이는 틈을 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서연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접근했다. 그의 손에는 만년필로 위장한 끝에 독침이 달린 무서운 흉기가 들려 있었다. 이 혼란 속에서라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최상무가 서연의 바로 등 뒤까지 접근했다. 그의 얼굴에는 5년 전 그 빗길에서 이수진을 추격하던 그날과 똑같은 잔혹한 사리가 번뜩였다. 그가 만년필을 쥔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서연의 시야에 그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자신의 진짜 이름, 이수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들, 유라와 진우, 그리고 세상 전부였던 남편, 강민준, 빗속에 처절했던 추격전, 끔찍한 교통사고. 지난 5년간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며 숨어 살아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또 한 번의 살인 미수까지 모든 기억의 파편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다. 아,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것은 겁에 질린 피해자의 비명이 아니었다. 분노와 회한이 뒤섞인 사자의 포효였다. 괴상무,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를 정확히 가리켰다. 당신이었어. 5년 전에도 이번에도 날 죽이려고 했던 건 바로 당신이었어. 그녀의 절규에 아수라장 같던 볼륨, 아니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수진과 최상무에게로 쏠렸다. 최상무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배우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연단 위에 서 있던 강민준이 마이크를 통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그의 목소리는 볼륨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한 살인자는 바로 저기 앉아 있습니다. 태아그룹의 박진태 회장입니다. 강민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행사장 곳곳에 하객으로 위장해 있던 형사들과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의 박진태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던 최상무를 순식간에 덮쳤다. 체포합니다. 당신을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민준은 연단에서 내려와 아내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다른 무엇도 보이지 않는다는 듯 그녀의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수진아. 그녀는 눈물을 비처럼 쏟아내며 그를 바라보았다.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민준 씨.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5년간의 길고 긴 어둠이 거치고 진실의 커튼이 만천에 들어 올려지는 순간이었다. 박진태와 최상무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수갑을 차는 모습은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세기의 스캔들, 재벌 회장의 두 얼굴. 진실은 5년 만에 밝혀졌다.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고 태아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채권단은 등을 돌렸고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다. 박진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죄악의 제국은 단 며칠 만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법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었지만 사회적인 사형 선고는 이미 내려진 뒤였다. 폭풍의 눈과도 같았던 강민준의 가족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다. 5년 만에 제 주인을 맞이한 집은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낯설었다.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의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이수진에게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천천히 거닐었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 남편의 서재에 놓인 책들, 아이들 방에 가득한 장난감들,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녀와 그 물건들 사이에는 5년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수진이라는 아내이자 엄마의 삶과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고독하게 숨어 살아야 했던 생존자의 삶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밤이 되면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자신이 정말로 돌아온 것이 맞는지 되묻곤 했다. 강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복수라는 목표를 향해 폭주기관차처럼 달려왔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는 지난 5년간 아내를 잃은 남편이자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싱글데디로 살아왔다. 이제 다시 남편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의 곁을 맴돌며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려 애썼지만 혹시나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조심스러웠다. 어느 날 밤 서재에서 잠 못 이루고 있는 수진에게 민준이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조용히 옆에 앉았다. 힘들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꿈 같아요. 내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아이들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나는 너무 오랫동안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니야. 민준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당신이 없었던 시간은 없어. 당신은 늘 여기 내 가슴 속에, 우리 아이들 마음 속에 있었어. 돌아와 줘서 고마워. 수진아, 살아있어 주어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마법처럼 모든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았다. 앞으로 함께 손을 잡고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유라 역시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10대 시절의 기억 속 엄마를 되찾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 있는 엄마는 낯설었다. 그리고 유라 자신도 더 이상 엄마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에서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해낸 강인한 젊은 여성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기반 위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했다. 하루는 유라가 먼지 쌓인 앨범을 들고 수진의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이거 기억나요? 앨범 속에는 앳된 유라와 갓난아기인 진우,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민준과 수진이 있었다. 두 사람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메워나갔다. 유라는 대학 생활에 대해,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진은 그저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었다. 그들의 대화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가족의 얼어붙었던 시간을 녹인 것은 다름 아닌 진우였다. 아이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기적과도 같았다. 병원에서 만났던 상냥한 아줌마가 꿈속에서만 그리워하던 엄마라는 사실이 마냥 행복했다.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 따위는 아이의 순수함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진우가 수진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엄마, 나 책 읽어주면 안 돼요. 진우가 내민 책은 5년 전 수진이 매일 밤 읽어주던 낡은 동화책이었다. 수진은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를 품에 안고 침대에 누워 떨리는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옛날에 그녀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진우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과 유라의 눈에는 조용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특별할 것 없는 어느 저녁. 강민준의 가족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네 식구가 모두 모여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탁 위에는 화려한 만찬 대신 수진이 기억을 더듬어 만든 된장찌개와 몇 가지 소박한 반찬들이 전부였다. 우와, 엄마가 만든 밥이다. 진우가 신이 나서 외쳤다.
짜기만 해봐. 내가 다신 엄마한테 요리시키나 봐라. 유라가 짐짓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맛없으면 먹지 마. 수진이 웃으며 쏘아붙였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아내가 끓인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5년 전 매일 저녁 먹던 바로 그 맛이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색했던 침묵은 사라지고 식탁은 평범한 가족들의 소소한 대화와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진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었고 유라는 친구들과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과 수진은 그저 아이들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과거의 상처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함께 지나온 고통의 시간은 그들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골마 터지는 아픔이 아니었다. 함께 폭풍우를 이겨낸 가족의 훈장이었다. 강민준의 가족은 부서졌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식탁 위로 쏟아지는 따스한 조명 아래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적막했던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어둠의 끝에서 마주한 새로운 새벽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였다.